저는 제 장례식장 관속에 누워 있을 때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제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떨고 있더라고요. 조문객들이 지혜를 위로했어요. 얼마나 효부입니까?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는 관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런데요. 복도에서 들린 지혜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드디어 끝났네. 이제 모른 재산은 다 내 거야. 고생 많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얼른 만나요. 저는 관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된 저. 도대체 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이 엄청난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망할 년, 이제 드디어 끝났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윤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제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영혼을 파고들었고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으며 입술은 꿰맨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몸 안에 갇힌 죄수가 된 것처럼 오직 들리는 것만으로 바깥 세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마치 잘 연습된 연극 배우의 대사처럼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형님, 지혜 씨 정말 효부예요. 이렇게까지 슬퍼하다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친척이나 조문객인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얼마나 며느리를 아끼셨는데요. 지혜 씨도 20년 동안 정말 잘 모셨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잘 모셨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 기억 속 며느리 윤지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지혜는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결혼하던 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한 미모에 공손한 말투,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패백상을 차리던 날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나서 역시 시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 등 뒤에서는 쓰레기통에 반 이상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자들에게 할머니가 주는 건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타지에서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 거라고 제가 좀 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5년 전 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던데요. 남편 49제도 지나기 전에 지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마치 오래 묵은 짐을 치우듯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이 크신데. 아들 민준이가 놀라며 말렸지만 지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난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또래 친구들도 많고 전문 간병인도 있고 그게 어머님한테 더 좋지 않을까? 겉으로는 제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님 방에서 좀 쉬세요라며 쫓아냈고 손자들이 저를 찾아오면 할머니는 지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라며 막았습니다. 제 약값은 아끼면서 자신의 명품 가방은 매달 새로 샀고 제 생일에는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으면서 자기 친정 어머니 생일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인가 봐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제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마트 좀 이것저것 사올 게 있어요. 지혜가 장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귀찮은 일은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주변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삐삐하는 기계음,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들.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고 다발성 골절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길어야 일주일 정도. 알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겠네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례식장이요. 가장 큰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3일장으로요. 네, 관도 제일 좋은 걸로. 아, 그리고 부고장 500장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지혜는 마치 택배를 주문하듯 능숙하게 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보,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또 다른 전화 통화였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준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3억?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집도 있잖아. 강남 아파트. 지금 시세로 15억은 되지. 합치면 거의 20억이야. 저는 충격에 몸서리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서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히는 제 시신이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뇌사 상태라고 판단했고 며느리는 주저없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의식이 있었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관 속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차가운 비단천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고 희미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깨어나고 싶었지만 제 몸은 여전히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며느리 지혜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 씨, 진정하세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께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지혜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이 메고 흐느끼고 때로는 거의 기절할 듯 울부짖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차고 정말 효부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지혜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휴, 다리 아파 죽겠네. 무릎 꿇고 3시간이나 있으려니까. 지혜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끝나.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화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집 정리해야지. 어머니 방에 있는 옷이며 뭐며 다 버리고 리모델링해서 우리 서재로 쓰면 되잖아. 그래.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바로 투자 들어가야 돼. 내가 알아본 부동산이. 저는 관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마저도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눈으로 저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지혜의 절규가 장례식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관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망할년 이제 드디어 끝났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저 연기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지혜야,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도 하늘에서 마음 아파하실 거야. 아들 민준이가 지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계셨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지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저렇게까지 우는 며느리는 처음 봐요. 한정숙 여사님이 며느리 복이 정말 많으셨나 봐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관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먹을 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여전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속고 있어.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아무도 몰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문객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제 친구들, 동네 주민들, 남편 생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장례식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인사하며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에 이모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머님이 아저씨랑 같이 찍은 사진 항상 자랑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손 잡아드렸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 침대에서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으며 외롭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는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기를 바라며 장례식장을 예약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 많이 힘드시죠? 좀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또다시 감동했고 더욱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아니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이모, 낯익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제 친정 조카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들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오빠, 이모 어디 계세요? 응, 여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관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이모. 서연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혜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진짜 슬픔이 묻어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조카였습니다. 친정 오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서연이를 거의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주었고 결혼할 때도 제가 혼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형님, 지혜가 서연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관 앞으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이모, 제가 왔어요. 서연이 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함께 울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만은 진심으로 저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모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지혜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요? 어디서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의심? 아니면 의문?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요. 마트 다녀오시다가. 그래요? 이상하네. 이모는 항상 조심하시는 분이셨는데 길 건널 때 특히 더. 그게 그날 차가 갑자기. 지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연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어요? 가해 차량 특정은 됐고요? 그건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경찰이요? 그럼 아직 가해자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서연이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관 속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서연아. 계속 물어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줘. 그게 히트앤런이었대요. 차가 도망갔다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히트앤런이요? 그럼 더욱 이상한데요. CCTV는 없었어요?
있긴 한데 그날 고장이었대요. 하필 그날 서연이의 목소리에 확실한 의심이 담겼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우연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CCTV가 고장 났다는 것, 차가 도망갔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저를 마트에 보낸 것. 설마 고의로?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님, 혹시 이모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서연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 민준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오빠, 그냥 궁금해서요. 이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오빠.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고모부가 돌아가신 날이야.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오빠. 저도 이모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해? 불행한 사고였어. 정말 그래요? 그럼 왜 형님은 이모가 사고 당하신 날 병원에 바로 안 가셨어요? 서연이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 민준이가 놀라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갔어. 병원에 바로 갔다고. 지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전 병원 측에서 들었는데요. 이모가 사고 당하시고 응급실에 계셨을 때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한참 찾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내가 마침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회의 끝나고 바로 갔다고. 회의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이모가 응급실에 계신데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서연이의 추궁이 거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는 이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긴 뭐가 석연치 않아. 너 지금 지혜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서연이와 민준이의 말다툼이 계속됐습니다. 조문객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빈소에도 조문객들이 계셔서 좀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지혜는 다시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지혜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리를 뜬 사이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부동산 있죠? 그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이제 곧 상속 절차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놓을 건데 시세 좀 알아봐 주실래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즈니스적이었습니다. 네, 15억 정도 예상하는데. 네, 그 정도 돼요? 좋네요. 그럼 절차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관 앞에서 울부짖던 그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지혜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서연 씨? 방금 통화 다 들었어요. 부동산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이건 이모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집 팔 생각하세요? 오해야.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시세 알아보신다고 15억이라고.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씨, 이건 오빠도 아는 일이야. 우리 생활비도 필요하고. 생활비요? 오빠 회사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직장 있으시고. 그래도 집이 필요하면 이모 살아계실 때 말씀드리지 왜 돌아가시길 기다리셨어요? 서연이의 추궁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수상해요. 정말로. 수상하다니 그게 무슨. 이모 사고 당한 거 정말 사고 맞아요? 혹시 형님이. 뭐라고? 지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전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형님이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과민 반응? 너 지금 나를 살인자 취급하잖아.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우연이 많아요. CCTV 고장, 히트앤런, 그리고 형님의 늦은 병원 도착. 그건 다 우연이야. 우연. 정말 그럴까요? 서연이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경고하는데 만약에 형님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전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이모는 제게 엄마 같은 분이셨거든요. 두 사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준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서연이는 관에 마지막 절을 하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혜를 한번 쳐다본 후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넌 역시 내가 키운 조카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한 사람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지혜는 또다시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일만 지나면 화장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야. 드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 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뿐이었습니다. 그 전에 깨어나지 못하면 저는 정말로 이 관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화장될 것입니다.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이 무엇이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하느님. 저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오른손 검지가 어제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이제 재관 주변의 작은 촛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주는 2층 휴게실로 올라갔고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해. 반드시 움직여야 해. 저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어제 미세하게 떨렸던 바로 그 손가락에 모든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이곳에서 끝나는 걸까요? 3일 후 살아있는 채로 화장되는 걸까요?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그때 제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듯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 남편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의 그 따뜻함. 우리 민준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민준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응.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2배로 사랑해줄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찹쌀을 빻고 떡을 찌고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갈라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 사왔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우리 민준이가 많이 먹어야지. 사실 저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크면 꼭 엄마한테 보답할게. 그래, 우리 민준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민준이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혜는 정말 좋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식 날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이 오는데 좀 방에 계셔 주실래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보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게 먹어요. 어머님, 손자들한테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아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제 남편 현우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어때요?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귀찮은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혜를 사랑했고 저는 아들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아들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제게 달려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래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농담하신 거야. 하지만 손자는 그 후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아이의 눈빛에는 이제 할머니를 보는 순수한 사랑이 아닌 어색함과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을 때였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어머님, 죄송한데 저 오늘 미용실 예약했어요. 다음에요. 그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는 거실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번 시즌 신상이야. 남편이 선물해줬어. 그 가방의 가격이면 제 약값 몇 달치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혜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지혜가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있잖아. 그거 상속받으면 적어도 15억은 될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지. 이러다가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 그럼 우리 언제 그 집을 처분해? 그러니까 빨리 좀. 뭐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혜가 저를 마트에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 게 떨어졌는데 마트 좀 다녀와 주실래요? 평소라면 자기가 직접 가거나 배달을 시켰을 텐데 그날따라 저를 보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그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를 마트에 보낸 것, CCTV가 고장 났다는 것, 차가 도망갔다는 것, 지혜가 병원에 늦게 온 것, 그리고 제가 의식을 잃자마자 장례식장을 예약한 것. 혹시 지혜가? 그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 속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바친 제 인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며느리의 탐욕에 희생되어 살아있는 채로 이곳에서 끝나는 걸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눈꺼풀, 무엇이든 좋으니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발. 제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모,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서연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서연이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이모, 제가 다시 왔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요. 서연이의 발소리가 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모,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관 안을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든 눈꺼풀이든 무엇이든. 서연아, 이모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이모,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서연이가 제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손이 따뜻해. 이상해. 돌아가신 지 하루가 지났는데. 서연이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지금 장례식장인데요. 제 이모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형님? 형님은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모 시어머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이모 손이 따뜻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방이 따뜻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서연 씨,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는 게 어때요? 밤 늦었잖아요. 형님, 저 119에 전화했어요. 곧 올 거예요. 뭐? 지혜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미쳤어? 왜 119를 불러? 이모가 혹시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 의사가 사망 판정 내렸다고.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모든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머, 서연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럴 리 없어. 지혜가 다급하게 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크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맞죠? 맞죠? 이모가 살아계셔요. 안 돼. 이럴 수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제게는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저는 의식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구조대원들이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여기.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확인됩니다. 미약하지만 호흡도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희미하게 지혜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한 짓 전부 갚아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의식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료를 위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저는 복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복수를.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얼굴 위로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모,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살아계셨어요.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서진 여사님, 지금 병원이에요. 안전해요. 의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물을 떠서 제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제 몸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너무 놀랐어요.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나 살았어. 네, 살아계세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의사가 제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3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뇌 손상도 생각보다 경미하고요. 다만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사고 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119를 불러주신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이모,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모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제법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서연은 밤새 제 곁을 지켰고 의사들은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 대답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민준의 눈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행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계산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다행이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지혜가 움찔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나랑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아, 네. 지혜야, 우리 잠시 밖에.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너만 나가. 며느리는 여기 남아야 해.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혜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나가.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기운에 민준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지혜, 그리고 서연만 남았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앉아. 저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자. 우리 이제 솔직하게 말할 시간이 됐으니까.
지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교통사고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어머님, 그게 무슨... 대답해. 솔직하게. 저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모 사고 당하기 전날 밤에 발코니에서 통화하셨죠? 이모 재산 이야기하면서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모를 마트에 보낸 것도 형님이었죠.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면서 왜 하필 그날은요?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다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우연? 저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날 CCTV가 고장 난 것도 우연이고, 차가 도망간 것도 우연이고, 내가 병원에 늦게 온 것도 우연이고, 저는 정말, 그리고 내가 의식 없는 동안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내 재산 정리할 준비를 한 것도 우연이니? 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뭐였어? 정말로 날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 휴대폰 좀 가져다 줄래? 가방 안에 있을 거야. 서연이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 밤 제가 우연히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있잖아. 그거 상속받으면 적어도 15억은 될 거야.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지. 이러다가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 그럼 우리 언제 그 집을 처분해? 지혜 자신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냐고? 내 목소리지. 사고 나기 전날 밤 내가 누군가랑 통화하던 내용이야. 저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게 농담이니?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서연아, 경찰에 신고해. 네, 이모.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지혜가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형님. 서연이 지혜를 밀쳐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신고해. 어머님, 제발. 지혜가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 저는 지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손자들을 내게서 떼어놓고 내 죽음을 바라고 어쩌면 내 사고에도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는 내가 용서를 바라는 거야? 제발. 지혜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전부 조사할 거야. 만약에 정말로 내 사고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오랫동안. 어머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지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래?
민준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들어봐. 내 아내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한 통화 내용이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닥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어머니 죽기를 바랐어? 아니야, 여보. 나는 그냥 그냥 농담이었어? 사람 죽음을 바라는 게 농담이야? 민주는 지혜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조금 서먹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정은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뭐야? 여보. 그리고 어머니 사고. 설마 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너 그 사고에도 관련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고랑은 상관없어. 그건 진짜 사고였어. 정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하필 날 마트에 보냈어? 왜 CCTV가 고장났어? 왜 내 전화번호로 수상한 통화 기록이 여러 건 있어? 네. 무슨... 서연이가 내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미확인 번호로 여러 번 통화했더구나. 그게 누구야?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리고 그 번호를 추적할 거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지혜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 여보. 결국 지혜는 경찰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민준, 그리고 서연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어야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는 왜 몰랐니? 저는 지혜가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책임이 있어. 내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그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줄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실망도 연민도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한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혜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서진 여사님의 교통사고 당일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중년의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다고요? 증인들은 오후 3시경 당신이 외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아, 그건 잠깐 마트에 다녀왔어요. 마트요? 어느 마트였죠? 근처 이마트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가 확인한 결과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에 그날 마트 결제 내역이 없던데요.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얼마나 샀는데 현금으로 계산하셨습니까? 그냥 몇 가지 안 샀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류에는 지혜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미확인 번호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번호 누구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 스팸 전화였을 거예요. 스팸 전화를 일주일 동안 10번 넘게 받으셨나요? 그것도 통화 시간이 최소 5분 이상씩이었는데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 번호 주인을 찾아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형사는 지혜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저는 서연과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경찰이 지혜 형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하고 있대요. 그래, 뭐 나왔어? 사고 일주일 전부터 수상한 번호로 여러 번 통화했다고 해요. 그 번호 주인을 찾고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모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았잖아. CCTV 고장, 히트앤런, 완벽한 타이밍. 누군가 도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왔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정말?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혜가 좀 서먹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어머니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어요. 존중?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내 손자들한테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말했어. 그리고 손자들이 나를 피하게 만들었지. 그게 존중이니? 그건 몰랐어요. 너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 민준아. 내 아내의 웃는 얼굴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보지 않으려 했지. 민주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해야 해. 내 아내 편에 설 건지, 진실 편에 설 건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지혜가 요즘 어떤 남자랑 자주 통화했어요. 저와 서연이 동시에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남자? 누구?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번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어떻게 수상했는데? 지혜가 전화할 때마다 몰래 발코니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일 잘 처리했어? 라고 묻는 걸 들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게 언제였어요? 한 달 전쯤? 정확한 날짜 기억나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9월 15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서연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알려야겠어요. 다음 날 경찰서. 형사는 지혜 앞에 새로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윤지혜 씨, 9월 15일 오후 8시 27분. 당신은 10-3847-XXX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 주인을 아십니까? 지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정말요? 이 번호 주인은 강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32세, 전과 3범, 폭행, 사기,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살인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몰라요. 하지만 당신 휴대폰 기록에는 이 사람과 15통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서진 여사님 사고 일주일 전부터 집중적으로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강민석이 바로 교통사고 당일 오후 3시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강민석에게 부탁한 겁니까? 한서진 여사님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과 그렇게 많이 통화했죠? 그건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지혜 씨,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강민석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고 곧 그를 체포할 겁니다. 그가 먼저 자백하면 당신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시게끔. 겁을 준다고요? 교통사고로요? 저는 강민석한테 그냥 살짝만 치라고 했어요.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친다고요?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로 사람을 치는데 살짝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서진 여사님은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지혜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럼 강민석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했죠? 시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혜 씨, 당신은 지금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강민석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던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 범인 잡았대요. 지혜 형님이 고용한 사람이래요.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이모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누군가를 고용했을 거라는 걸.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지혜 혼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할 수 없었을 거야.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분명 있다고 생각했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나는 이게 슬퍼. 네. 지혜가 날 그렇게까지 미워했다는 게, 아니, 미워한 것도 아니야. 그냥 돈 때문에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지. 이모, 내가 그 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20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 대했는데.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이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피보다 진한 건 욕심이었나 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잠시 뵙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윤지혜 씨와 강민석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윤지혜 씨가 강민석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여사님을 치도록 사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여사님,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혜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소하세요. 저는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지혜를 고소하세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너, 내 아내인데. 그래서 더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혜의 남편이기 전에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저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제가 지혜 편을 들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고소할게.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윤지혜와 강민석,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횡령 혐의로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저와 민준, 그리고 서연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민준아, 지혜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대로 아들답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지혜가 저지른 죄를,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재판 2주 전, 저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십니다. 뇌출혈 환자 중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분은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니까 몸이 말을 듣더라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혜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돈댁. 60대 중반의 그녀는 눈이 퉁퉁 붓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돈댁,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 제발, 제발 지혜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돈댁, 지혜가 잘못했어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에요. 제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감옥에 가면 제 손주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지혜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차로 치라고 사람까지 고용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알아요. 지혜가 미쳤던 거예요. 욕심이 과해서.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살짝만 치라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댁,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살짝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난 게 다행이니 용서하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댁, 지혜가 만약 사돈댁을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용서할 건가요?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재판 때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지혜한테 집행유예만.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사돈댁,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사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 형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저는 휴대폰으로 서연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 시어머니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셨는지 갑자기 제가 사고를 사주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경찰에 고소했고 저는 지금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가 범죄자라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정신을 차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치매 아니에요? 노인들 사고 후에 정신 이상해지는 경우 많던데. 마이너스 며느리 불쌍하다. 20년 모셨는데. 마이너스 요즘 노인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마이너스 이거 무고죄 아니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모, 지금 이 글이 SNS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 형님 편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모, 우리도 반박글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인터넷 댓글 싸움할 필요 없어. 하지만 여론은 진실이 아니야, 서연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저는 제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40대 후반의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인터넷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배심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판사도 사람이에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어떨까요?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가요? 증인으로 세울 사람들을 정해야 하는데요. 서연 씨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제 친구분들. 지혜 씨의 평소 행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저는 떠올렸습니다. 가정부 김아주머니. 가정부요? 네, 김아주머니는 20년 동안 저희 집에서 일하셨어요. 지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좋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제 며느리가 올린 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며느리 윤지혜는 저를 차로 치도록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혜는 인터넷에 제가 기억이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정합니다. 제 주치의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저를 20년간 극진히 모셨다고 했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혜는 제 손자들한테 제가 냄새난다고 말했고 손자들이 저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따로 떼어놓고 밥을 먹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에 녹음된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부 김숙자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럼 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제가 재산을 조카 서연에게 주려는 걸 알고 절 없애려 한 겁니다. 저를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고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 당신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혜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저는 피고인 윤지혜의 변호를 맡은 이성민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협상요? 네. 만약 여사님께서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윤지혜 씨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사님, 재판은 양쪽 모두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서 합의로 끝내는 게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지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썼는데? 민준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엄마를 모시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야. 믿어줘.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 감옥에 갈까봐, 아이들을 못 볼까봐. 제발 엄마를 설득해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 며느리답게 엄마를 모실게. 제발 민준아. 우리 가족을 지켜줘.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말 잘할게. 진짜 며느리답게 모실게.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지혜는 제 아내고 제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래. 하지만 지혜는 범죄자야. 어머니, 민준아, 지혜를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가 벌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 많으면 사람 죽이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옳은 거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알겠지?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야.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 저는 정말 지혜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친딸보다 더 아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이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지. 재판 당일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함께 갔습니다. 이모, 긴장되세요? 응, 많이. 괜찮을 거예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저는 지혜를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혜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혜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지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윤지의 피고인에 대한 살인 미수 및 사기, 횡령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증인석 근처에 앉아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 이제는 범죄자로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 시작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판사님. 본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윤지혜는 피해자 한서진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강민석이라는 전과자를 고용해 교통사고를 위장,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살해하려 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지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네, 판사님. 검찰은 피고인이 강민석에게 3천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차로 치도록 사주한 정황을 입증하겠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 피고인은 강민석과 15차례 이상 통화했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두 번째 증거, 피고인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입니다. 이 돈은 강민석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 피해자 한서진 여사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입니다. 법정에 제 휴대폰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모, 제발 제 명의로 재산을 넘겨주세요. 안 그러면 뭐? 후회하실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실제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검사,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네, 판사님. 검찰 측 첫 번째 증인 한서진 여사를 신청합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앉으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지혜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조카 서연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지혜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명절에도 따로 떼어놓고 밥을 먹였고 손자들한테는 할머니가 냄새난다고 말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전 지혜가 저한테 말했어요. 재산을 제 명의로 안 넘기면 후회할 거다라고.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설마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에 가려고 나왔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저를 치는 순간,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깨어날 확률이 낮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깨어났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배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혜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정말 증인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직접 어머니를 죽여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지 강민석에게 겁만 주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을 치는데 겁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다음 질문하십시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제 주관이 아닙니다. 제 가정부도 봤어요. 제 조카도 봤어요. 증인, 혹시 피고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혜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서연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어떻게 봤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지혜 형님은 이모를 냉대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절 때 이모를 따로 떼어놓고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조카들한테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 지혜 형님이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 일 잘 처리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 강민석과 통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증인은 가정부 김숙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서진 여사님 댁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가 여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안 좋아졌습니까? 한 5년 전쯤부터요.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절 때 여사님을 다른 방에서 혼자 식사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가려고 하면 할머니는 지금 바쁘시대 하면서 못 가게 했어요. 또 다른 일은요? 한 번은 여사님이 넘어지셨는데 윤지혜 씨가 웃으면서 조심하시지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가족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증인은 공범 강민석이었습니다. 피고인,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강민석은 수감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지혜 씨가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9월 초쯤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람을 하나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차로 치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라고. 죽지 않을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차로 사람을 치는데 조절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윤지혜 씨가 알아서 잘해라. 돈은 넉넉히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3천만 원이요. 근데 그중 1천만 원은 아직 못 받았어요. 강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을 말해 보십시오. 윤지혜 씨가 한서진 여사님이 나오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오후 3시쯤 시장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보고 차를 몰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윤지혜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윤지혜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차로 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하라고 했어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피고인 앉으십시오.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시게끔. 피고인, 지금은 당신이 발언할 차례가 아닙니다. 판사가 다시 제지했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휴정우,
지혜의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지혜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어머님, 지혜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며느리로만 봤어요. 딸로는 안 봤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저보다 서연 씨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억울했어요.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저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이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혜도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여겼어. 20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어머니, 하지만 너는 나를 돈으로만 봤구나. 20년 동안 모신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재산을 노린 거였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혜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보다 2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게 더 아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판사님께 가벼운 처벌을 부탁하지는 않을게. 왜냐하면 그게 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니까. 어머니, 내 아이들은 엄마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배워야 해. 그래야 올바르게 자랄 수 있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는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형량은 다음 선고 공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콩!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저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진짜 아들답게. 저는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 당일.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저는 서연, 민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긴장되세요? 응. 오늘로 정말 끝나는구나 싶어서.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지혜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재판 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윤지혜는 2024년 10월 12일 강민석을 사주하여 피해자 한서진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가족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키워왔고 결국 시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자녀의 어머니라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콩!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10년.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돈이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하지만 교도관들이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법이 정한 것이니까요. 저는 법을 믿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족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서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저도 자주 올게요. 고맙다, 서연아. 너 없었으면 나는 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는 강한 분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손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준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큰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전부 말하지 못했나 봅니다. 엄마는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와. 나중에 올 거야. 언제요? 좀 오래 걸릴 거야. 작은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던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엄마는 실수를 했어. 큰 실수. 하지만 그게 너희 잘못은 아니야. 그럼 우리는 괜찮아요? 당연하지.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교통사고, 혼수 상태, 깨어남, 재판, 그리고 선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문득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지혜는 교도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에게 10년은 긴 시간이야. 너에게도 나에게도. 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생각할 거야. 내가 한 일,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놀랍지? 나도 놀라워.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 그냥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더라. 지혜야,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사랑했어. 20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너는 나를 돈으로만 봤구나. 그게 제일 슬펐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으니까. 10년 후에 너는 나올 거야. 그때 너는 50대가 돼 있겠지. 아직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야. 그때 나를 찾아와. 내가 살아있다면 말이야. 우리 차 한잔하면서 지난 일들을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게. 진짜로. 내 시어머니 한서진.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교도소로 보내야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한서진 여사님, 감사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며느리도 저를 학대했어요. 근데 어디 말도 못하고, 이제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제가 나가면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혜 올림. 저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건 기쁜 눈물이야. 기쁜 눈물이요? 응. 지혜가 드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싶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후가 기다려진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1년 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용서.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서진 여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축하해요. 책이 10만 부 넘게 팔렸대요. 그래, 고맙구나. 이모,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네, 너희가 있잖아. 민준이, 손자들, 그리고 너.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 내 책을 읽어준 독자들, 나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이모, 서연아, 가족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피로 연결된 가족이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인생의 매일이 행복한 날이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니까. 1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강해졌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10년 후 지혜가 나올 것이다. 그때 나는 80살이다. 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지혜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것이다. 진짜 가족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으로.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 에필로그. 10년 후 교도소 앞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가 된 윤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80살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어머니, 10년 동안 정말. 지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 울어. 어머니, 집에 가자. 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요? 응, 내 아들, 딸들.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